서울의 하늘은 잉크를 쏟아부은 듯 어두웠다. 장대비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한때 명망 높던 윤씨 가문의 저택을 채운 무거운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윤서아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띤 아버지 윤태준 원장과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현실이었던 그 따뜻함이 이제는 만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아득한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저택의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마치 집 자체가 주인의 비극을 애도하는 듯했다. 한때는 국내 최고 제약회사 윤바이오팜의 성공을 상징했던 이 공간은 이제 몰락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저녁 뉴스가 무심하게 비극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었다.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윤바이오팜의 윤태준 회장이 산업 스파이 및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윤 회장이 미공개 신약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서아는 눈을 감았다. 앵커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다. 평생을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헌신해온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다. 아버지는 돈이나 명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학자이자 경영인이었다. 그런 그가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기고 돈을 횡령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차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서아는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익명의 제보, 압수수색, 그리고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까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윤바이오팜은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를 변호하던 변호사들마저 하나둘씩 손을 떼었고 충성스럽던 임원들은 등을 돌렸다. 세상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능구렁이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대양그룹의 한만석 회장이었다. 윤바이오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이번 사태의 배후로 서아가 유일하게 의심하는 인물이었다.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방문을 알렸을 때 서아는 이미 현관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이런 궂은 날씨에 어쩐 일이십니까, 한 회장님.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한만석은 흠뻑 젖은 구두로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연민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윤 원장님 소식 듣고 마음이 아파서 한달음에 달려왔네. 우리 오랜 경쟁자이긴 했지만 동료로서의 의리가 있지 않은가. 그의 위선적인 말에 서아는 속으로 비웃었다.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한만석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오만한 시선이었다. 서아 양 많이 힘들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네. 세상이 윤 원장님을 믿어주지 않아. 내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해서 무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 한만석은 뜸을 들였다. 그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세. 서아는 침묵으로 대답을 재촉했다. 그녀는 그가 본론을 꺼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도울 수 있네. 나에게는 검찰과 언론을 움직일 힘이 있어. 조작된 증거들을 뒤집고 윤 원장님의 명예를 되찾아줄 수 있다는 말이지. 조건이 무엇입죠? 서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특히 한만석 같은 인간이
내미는 손에는 반드시 독이 묻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았다. 한만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아가 똑똑해서 이야기가 빠르다며 칭찬 아닌 칭찬을 건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화신그룹의 강태하 소장을 아는가? 화신그룹. 대한민국 군수산업과 첨단 보안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기업. 그리고 강태하. 그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젊은 소장이라 불리는 남자. 냉혹한 카리스마와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재계의 폭군으로 군림하는 인물이었다. 서아는 뉴스에서 몇 번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을 가진 남자. 자네가 강태하 소장과 결혼해주면 되네. 한만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천둥 소리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서아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래울 것 없네. 화신그룹은 우리 대한그룹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야. 하지만 그들은 외부인을 절대 신뢰하지 않지. 그 철옹성을 뚫을 방법은 내부자가 되는 것뿐. 자네가 강태하의 아내가 되어 우리 대한그룹과 화신그룹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걸세. 일종의 정략 결혼이지. 서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다. 그녀를 스파이로 쓰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다. 한 가문의 명예와 한 사람의 인생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한만석의 잔인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거절 한만석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을 들었다는 듯이 크게 웃었다. 그렇다면 자네 아버지는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 걸세. 내가 가진 힘이 그 정도는 된다는 걸 잊지 말게. 윤바이오팜은 공중분해될 것이고 자네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 선택은 자네 몫이야. 아버지의 명예와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헛된 자존심을 지키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아의 가슴에 박혔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한만석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 삼아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체념을 넘어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좋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한만석의 얼굴에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잘 준비된 계약서 한 뭉치를 꺼냈다. 혼인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은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비즈니스 문서였다. 결혼기간 이혼 조건 정보 제공의 의무, 그리고 위반 시의 위약금까지.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노예계약에 가까웠다. 서아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한만석이 내민 펜을 받아들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망설임 없이 적어 넣었다. 윤.서. 아. 그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의 과거와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며칠 후 서아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최상층의 프라이빗 라운지. 강태하와의 첫 만남이 잡힌 곳이었다. 한만석은 동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차가운 말만 남겼을 뿐이었다. 서아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본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하.
사진이나 뉴스 화면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핏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 잘 벼려진 군도처럼 날카롭고 위험한 분위기,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그는 서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상대를 평가하는 감정사에 그것과 같았고 여자를 향한 그 어떤 관심이나 흥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윤서아 씨.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는 악수조차 청하지 않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서아도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손댈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야기는 들었소. 한만석 회장이 꽤나 재미있는 제안을 했더군. 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비꼬는 듯하면서도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나 역시 이 거래에 동의했소. 대한그룹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 화신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니까.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시오. 그의 얼음 같은 눈이 서아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내 역할을 기대하지 않소. 당신은 그저 우리 집안에 들여놓는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해. 한만석 회장에게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이 계약은 물론이고 당신 아버지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게 될 테니. 그의 말은 협박이자 경고였다. 그는 서아의 상황과 목적을 모두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 장기말. 그 단어가 서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만석에게는 야망을 위한 도구였고 이 남자에게는 그저 하찮은 장기말일 뿐이었다. 서아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제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소장님께 폐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녀의 순순한 대답에 태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분노하거나 반박할 줄 알았던 여자가 이토록 차분하게 나오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럼 됐소. 결혼식 날짜는 비서를 통해 전달하지.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 10분도 되지 않는 만남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떠났다. 혼자 남겨진 서아는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의 폭풍은 멎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진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도구로 장기말로 보았다. 좋다. 그렇다면 기꺼이 장기말이 되어주리라.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체스판의 가장 끝까지 도달한 장기말포는 퀸이 되어 왕의 목을 겨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세화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결혼식은 감정 없이 치러진 한편의 연극과 같았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드는 화신그룹과 몰락한 윤바이오팜의 결합. 언론은 세기의 M&A 결혼이라 떠들었지만 그 이면의 진실을 아는 이는 없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서아는 무표정한 마네킹처럼 식을 치렀고 강태하는 그녀의 옆에서 차가운 조각상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교감도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식이 끝나고 서아는 강태하의 차를 타고 강씨 가문의 본가 화신원, 에이화 신유안이라 불리는 저택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광활한 부지에 자리 잡은 그곳은 성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거대했다. 높다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외부 세계와의 철저한 단절을 선언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서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본체 건물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와 차가운 금속 그리고 세련된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지만 사람 사는 집의 따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은 강태하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은 차갑고 견고하며 빈틈없는 요새였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고 수많은 사용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짐을 옮겼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의 바른 미소 외에 어떤 감정도 없었다.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로봇 군단을 보는 듯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의 안내에 따라 들어선 거실은 천장이 높아 거대한 홀처럼 느껴졌다. 벽면에는 유명 작가들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 공간의 중심 거대한 가죽 소파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화신그룹의 상황 샹왕 강일환 회장이었다. 비록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번뜩이며 화신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네가 윤태준의 딸이냐? 강일환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그는 서아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무례한 시선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윤서아입니다. 서아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강일환의 옆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강태하의 여동생이자 제멋대로 자란 공주님 강유라였다. 그녀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눈으로 서아를 훑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아버지가 망해서 팔려온 주제에 꽤나 꼿꼿하네. 우리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 날이 선 비난에도 서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강유라를 바라보았다. 상황이 어떻든 오늘부터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고 강태하 소장님의 아내입니다. 아가씨께서도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뭐 예의? 지금 나를 가르치는 거야. 강유라가 발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일환이 나지막이 그녀를 제지했다. 유라야, 그만하거라. 강일환의 시선은 여전히 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아의 침착한 대응이 의외라는 듯 혹은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쓸데없는 기싸움은 그만두고 내 방으로 안내해 드려라. 태아는 서재에 있을 테니 그것으로 첫 대면은 끝이었다. 서아는 집사의 안내를 받아 2층에 있는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방은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지만 찬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강태하의 방과는 복도 반대편 끝에 위치해 있었다. 완벽한 별거 생활을 위한 배려였다. 그날 이후 서아의 결혼 생활은 예측했던 그대로 흘러갔다. 강태하는 집에 거의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돌아왔다.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눈길 한번 인사 한마디 없었다. 서아는 그에게 있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집에 들여놓은 가구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강유라의 괴롭힘은 날마다 교묘해졌다.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그녀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권하거나 사용인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서아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흘려넘겼고 때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한마디로 강유라의 허를 찔렀다. 웅크린 차에 당하기만 할 줄 알았던 새 며느리가 가시 돋친 장미처럼 자신을 방어하자 강유라조차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서아는 이 차가운 요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규칙을 세웠다. 슬퍼하지 말 것, 분노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목표를 잊지 말 것. 그녀의 진짜 전쟁터는 밤에 시작되었다. 낮 동안 그녀는 조용한 며느리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그녀는 자신의 방을 비밀스러운 작전 기지로 만들었다. 결혼 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긁어모았던 사건 관련 자료들을 노트북에 담아왔다. 검찰의 공소장 윤바이오팜의 내부 회계 자료, 그리고 아버지의 연구 노트 사본까지 그녀는 밤새도록 자료들을 분석했다. 아버지가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된 결정적 증거는 BT11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의 핵심 기술이 대양그룹의 자회사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한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BT7 프로젝트는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접근 권한은 아버지와 극소수의 핵심 연구원들에게만 있었다. 그들 중에 배신자가 없다면 기술이 유출될 경로가 없었다. 서한은 배신자보다는 내부 조작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누군가 서버에 침입해 자료를 빼돌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자신의 화학 지식을 총동원해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파고들었다.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기술 자료의 화학식이 아버지의 최종본과 미세하게 달랐다. 그것은 일반인은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전문가의 눈으로만 식별 가능한 결정적인 차이였다. 마치 범인이 나는 이 기술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자백하는 서명과도 같았다. 이것 봐. 한만석, 역시 당신 짓이었어. 서한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남은 것은 한만석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통해 이 일을 벌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대양그룹과 화신그룹, 그 거대한 두 기업의 내부 정보가 다음 날 서한은 집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다. 저택에 있는 서재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신그룹에 공개된 프로젝트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야 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얌전한 며느리의 도리처럼 들리는 그녀의 요청에 집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강일환 회장의 허락을 받아왔다. 강일환은 그녀의 당돌함이 여전히 흥미롭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서한은 화신원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거대한 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곳은 웬만한 공공도서관보다 더 많은 장소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화신그룹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사업 보고서와 프로젝트 개요 기술 백서 등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군수산업 항공우주 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까지. 화신의 사업 영역은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다. 그녀는 특히 화신그룹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부문에 집중했다. 표면적으로는 윤바이오팜과 경쟁 관계였지만 몇몇 프로젝트에서 대양그룹과 미묘하게 얽혀있는 지점들이 보였다. 서한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복잡한 기술 자료들을 분석하며 대양그룹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한만석의 약점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파고들었다. 한편 강태하는 서하의 모든 행동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경호팀장인 김 비서는 매일 아침 서하의 일과를 빠짐없이 그에게 보고했다. 사모님께서는 오전에는 주로 방에서 지내시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주로 그룹의 바이오 부문 프로젝트 자료들을 보고 계십니다. 연락하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윤서아라는 여자, 처음에는 한만석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일지도 모른다고 경계했다. 혹은 아버지의 몰락에 절망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온 어리석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계속해서 빗나갔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이 차가운 집의 규칙에 순응했다.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서재에 틀어박혀 딱딱한 기업 자료들만 파고들었다. 마치 복수를 준비하는 학자처럼 호기심이 생겼다. 그가 그녀에게 품은 첫 번째 감정이었다. 그날 밤 태아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복도는 어두웠고
저택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재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보고서와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옆 얼굴은 낮에 보았던 무표정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총명함과 날카로운 집중력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태아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화학 분자 구조식과 재무제표가 동시에 떠 있었다. 하나는 그녀의 아버지, 또 다른 하나는 그의 회사. 그녀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집중하던 서아는 피곤한 듯 잠시 펜을 놓고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그리고는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강인한 갑옷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연약한 맨얼굴이 드러났다. 24.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아의 얼음 같던 마음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는 윤서아를 장기말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식했다. 가시를 세운 채 홀로 싸우고 있는 상처 입은 장미 같은 여자. 그는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서아는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복도에 선 태아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희미하지만 어둠을 밝히는 달빛. 그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들여온 저 장기말이 어쩌면 이 거대한 체스판의 판도를 바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고. 그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화신그룹의 심장부 30층에 위치한 전략 상황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앞 강태하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수석 연구원들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상황실 중앙에 떠 있는 3D 모델은 프로젝트 키메라의 분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키메라는 화신그룹의 차세대 방어용 생화학 무기 시스템의 핵심 물질이었다. 적의 생화학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즉시 중화시키는 획기적인 기술.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그룹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기술 패권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심장부에 문제가 터졌다.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나 강태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최진우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안정화 인자, 스테빌라이징 에이전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분해되면서 전체 합성물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손실액은 이미 합성된 1차 생산분 전량 폐기 약 8천억 원.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손실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8천억. 일개 중견기업의 1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돈이 단 며칠 만에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었다. 당장 2주 뒤에 있을 국방부 최종시연회에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다. 그렇게 되면 경쟁사인 대한그룹에게 국방기술 시장의 주도권을 통째로 내주게 될 터였다. 강태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실패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다. 그룹 내에서 그의 입지를 흔들려는 반대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한만석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었다. 일주일 주지
무슨 수를 써서든 해결책을 찾아내. 못하면 전원 옷벗을 각오해.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살기마저 느껴졌다. 같은 시각 화신원의 고요한 서재에서 윤서아는 책장 한쪽에 꽂혀 있던 낡은 학술지에 손을 뻗었다. 그녀는 화신그룹의 방대한 자료들을 탐색하던 중 우연히 프로젝트 키메라의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견했다. 보안 등급이 낮은 일반 개요 수준의 문서였지만 화학자인 그녀의 눈에는 그 이상의 정보가 보였다. 보고서에 언급된 합성물의 핵심 분자 구조.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형태였다. 몇 년 전 아버지 윤태준 원장이 개인적으로 연구하던 미완의 프로젝트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당시 아버지는 특정 단백질 사슬을 인공적으로 재구성하여 모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범용 항체를 만들고자 했다. 꿈같은 이야기였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었다. 문제는 안정성이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사슬은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순식간에 구조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안정적인 결합 매체를 찾기 위해 수년을 매달렸지만 끝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연구를 중단해야만 했다. 설마 화신이 아버지의 이론을 완성시키려던 걸까? 서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보안 노트북을 켜고 과거에 백업해두었던 아버지의 연구 노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키메라의 보고서 내용과 아버지의 연구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몰두하던 그녀의 눈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 마지막 장이었다. 가설. 기존의 무기 촉매 방식으로는 해결 불가. 문제는 단백질 사슬의 3차원적 공명 레소난체에 있다. 만약 희귀유기 촉매인 트리코발라민 델타를 역으로 활용하여 분자 공명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었다. 트리코발라민 델타는 학계에 거의 보고된 바 없는 극소량의 희귀 물질로 그 특성 또한 베일에 쌓여 있었다. 기존 화학계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발상이었기에 아버지는 이 가설을 발표하지 못하고 개인 기록으로만 남겨두었던 것이다. 서아는 직감했다. 화신의 천재 과학자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벽에 부딪힌 것이다. 그들은 전통적인 화학의 범주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겠지만 이 문제의 열쇠는 그 상식의 바깥에 있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자신을 장기말로 여기는 남자 강태하를 도와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든 말든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한만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강태하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룹 내에서 입지를 굳힌다면 한만석에 대한 방역에 나설 힘 또한 강해질 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있는 과학적 난제를 외면하는 것은 화학자로서의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미완의 연구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결심을 굳힌 서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다중 암호화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수신인란에 프로젝트 책임자인 최진우 박사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적었다. 그녀는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녀는 단 몇 줄의 질문을 던졌다. 수신 CJW별 rnd@화친.net. 제목 프로젝트 키메라 안정화 인자 관련 3차 단백질 사슬의 분자 공명은 고려해 보았는가? 촉매가 반드시 무기물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라. 해답은 파괴가 아닌 조화에 있다. 참고 유럽 화학저널 볼륨 42 폴리펩타이드 합성에서의 카우프만 역설. 짧은 메시지를 보낸 후 서아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편 화신그룹 연구소에서 최진우 박사는 절망 속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메일함에 날아든 정체불명의 이메일 한 통. 처음엔 스팸 메일이라 생각하고 지우려던 그의 손이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단어에 멈칫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메일을 열었다. 암호 같은 몇 줄의 문장, 그리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논문 제목. 카우프만 역설 말도 안 돼. 최 박사는 코웃음을 쳤다. 카우프만 역설은 주류학계에서 2단 취급받는 비주류 이론이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오래된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해당 논문을 찾아냈다. 논문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논문은 특정 유기 촉매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기존의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익명의 메일이 던진 질문들. 그 단서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그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럴 수가. 이런 방법이. 그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해 새로운 가설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에 착수했다. 밤샘 연구 끝에 마침내 시뮬레이션 화면에 안정화 성공이라는 녹색 글씨가 떠올랐다. 연구실 안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다음 날 아침 강태하는 기적과도 같은 소식을 보고받았다. 해결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없다는 그의 질문에 최진우 박사는 망설이다가 익명의 이메일에 대해 털어놓았다. 보고를 듣는 내내 태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 이메일 당장 내게 보내. 그리고 김비서 지금 즉시 사이버 안보팀 총동원해. 이 메일의 발신지를 추적해.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 태하의 명령은 칼날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화신그룹의 최고 기밀 프로젝트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해결책까지 암시했다. 내부 소행이거나 혹은 화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는 외부 세력이 있다는 뜻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다. 화신그룹의 사이버 안보팀은 국가정보원의 버금가는 실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었다. 그들은 즉시 추적에 착수했다. 하지만 발신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군사용 등급의 암호화와 수십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하며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놓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태아는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며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안보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찾았습니다, 소장님. 하지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잠시 후 태하의 개인 단말기로 보고서 한 장이 전송되었다.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발신지 추정 화신원 본가 메인 서버. 세부 노드 동관, 동관 서재 네트워크. 순간 태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다. 며칠 전 밤 서재에서 홀로 보고서에 몰두하던 윤수아의 모습. 복잡한 화학식과 기업 자료들.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황실을 나섰다. 분노인지 놀라움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차를 몰아 미친 듯이 화신원으로 향했다. 늦은 밤 저택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태아는 구두 소리도 죽인 채 곧장 동관 서재로 향했다. 역시나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윤서아는 창가 의자에 앉아 램프 불빛에 의지한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살벌한 기척을 느꼈는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태아는 문가에 선 채 손에 쥔 보고서를 구기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당신 정체가 뭐지? 어떻게 한 거지?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거야?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세계에 그녀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경멸과 무시로 가득했던 그의 시선에 이제는 경외와 혼란,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존중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으로 울렸다. 프로젝트 키메라. 설명해봐. 강태하의 서늘한 질문이 서재의 고요한 공기를 갈랐다. 윤서아는 읽던 책을 조용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놀라움이나 당황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다. 그녀의 시침이 떼는 듯한 대답에 태하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이걸 보고도 모른 척할 셈인가. 화신원 동관 서재에서 발신된 익명의 이메일. 군사급 암호화까지 사용했더군. 당신이 아니라고 발뺌할 생각은 마시오. 제가 보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서아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되물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태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증거는 없었다. 발신지가 이곳이라는 정황뿐, 그녀가 직접 키보드를 쳤다는 물증은 아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꿰뚫을 듯이 노려보다가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좋소. 증거는 없지. 그럼 이렇게 묻지.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서아는 그의 질문에 담긴 혼란을 읽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한만석의 스파이나 무력한 피해자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해 범주를 넘어선 미지의 존재를 마주한 탐색자의 눈을 하고 있었다. 서아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정원의 나무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아버지의 딸이고 소장님과는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키메라의 해결책은 어떻게 안 거지? 화학자니까요. 그녀는 몸을 돌려 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저는 평생을 화학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서재에서 소장님의 회사 자료들을 보다가 우연히 키메라 프로젝트의 개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분자 구조가 과거 저희 아버지가 고심하던 문제와 유사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저 화학자로서의 지적 호기심이 발동했을 뿐입니다. 눈앞에 흥미로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볼 생각조차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이메일을 보냈다고 시인하지도 안 보냈다고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정체성인 화학자의 시점에서 모든 행동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태하는 그녀의 영리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명확하게 증명해 보였다. 태하는 테이블에 던져두었던 보고서를 집어들어 반으로 접었다. 이것은 더 이상 취조가 될 수 없었다. 그는 판을 바꿔야 했다. 내 서재로 가지.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강태하의 개인 서재는 화신원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했다. 그의 허락 없이는 강일환 회장조차 들어올 수 없는 그만의 성격이었다. 서재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찬 지휘 통제실과 같았다. 벽면의 일부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거대한 데이터 월이었고 책상 위에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띄우고 있었다. 태아는 위스키 잔에 술을 따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을 과소평가했소. 인정하지.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사과이자 인정이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탐색전은 그만두지.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소. 이전의 암묵적인 계약이 아닌 완전한 파트너로서의 계약을. 서아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버지를 구해야 하고 나는 한만석을 무너뜨려야 하더군. 목표는 같아. 그러니 힘을 합치자는 거요. 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 당신 혼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화신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자금력, 한만석과 대양그룹의 내부 정보,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 내역까지. 당신 아버지를 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겠소. 제가 드려야 하는 것은요, 당신의 머리. 태아가 데이터 월을 가리켰다. 화면 가득히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한만석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정관계는 물론 어둠의 세력과도 손을 잡은 괴물이야. 나는 몇 년 동안 그의 뒤를 쫓았지만 그 늙은 여우는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은 달라. 당신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 프로젝트 키메라 건처럼 말이야. 그는 서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의 정보와 당신의 분석 능력을 합치면 한만석을 무너뜨릴 수 있어. 어떻소? 이 위험한 동맹에 함께하겠나?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혼자서 거대한 대양그룹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하지만 강태하와 손을 잡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그 역시 위험한 남자였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좋습니다. 그 계약 받아들이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낮에는 여전히 무심한 계약 부부였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치밀한 공범이자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 강태하의 서재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되었다. 태하는 약속대로 화신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대한그룹의 재무제표, 원본 해외 법인들의 거래 내역, 한만석 일가의 개인 자산 현황까지. 엄청난 양의 기밀 정보들이 서아의 앞에 펼쳐졌다. 서아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는 기업 분석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화학자로서 단련된 그녀의 분석력은 다른 각도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숫자의 흐름 뒤에 숨겨진 물질의 흐름을 쫓았다. 이상해요. 어느 날 밤 서아는 수많은 자회사들의 화학 원료 구매 목록을 비교하던 중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양그룹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회사 몇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특정 화학 전구체 프레커설들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비료나 산업용 세정제를 만드는데 쓰이는 평범한 물질들이지만, 하지만 태아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이 전구체들을 특정 비율로 혼합하고 약간의 촉매 반응을 더하면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요. 미등록된 고성능 폭약의 원료가 될 수도 있고 더 위험한 물질의 기본 재료가 될 수도 있죠. 그녀의 말에 태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기업 비리나 횡령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한만석이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지? 두 사람은 데이터 월 앞에 서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며 관계도를 재구성했다. 페이퍼 컴퍼니 화학 전구체,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로 의심되는 중동의 무기상 브로커까지. 흩어져 있던 점들이 서아의 분석을 통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얼음벽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계약의 상대로만 보지 않았다. 치열한 논쟁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피곤에 지쳐 잠시 소파에 기댔을 때 태아는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기도 했다. 서아는 강태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재계의 폭군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정의에 대한 갈망과 외로운 책임감.
그는 혼자서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태아는 윤서아의 진면목을 보았다. 연약해 보이는 외모 속에 강철 같은 의지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여자. 그녀는 그의 싸움에 있어 유일한 동반자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어느 새벽 밤샘 작업 끝에 두 사람은 잠시 창가에 서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맙소. 태아가 불쑥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요. 소장님이야말로 제게 유일한 희망인걸요. 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냉기와 경계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동지의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그때 태하의 보안 단말기가 짧게 울렸다. 김비서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였다. 메시지를 확인한 태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한만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무슨 일입니까? 그가 당신을 목표로 삼았소. 언론에 당신에 대한 악의적인 스캔들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더군. 한만석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강태하가 아닌 그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버린 윤서아였다. 태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느새 그녀는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그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차가운 서재, 안두 위험한 동맹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새벽의 고요를 찢는 것은 강태하의 보안 단말기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었다. 잠들지 못하고 함께 밤을 새우던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화면에 꽂혔다. 화면에는 긴급 속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다. 단독. 화신그룹의 새 안주인 추락한 가문의 스파이였나. 핵심 기술 유출 정황 단독 포착. 기사는 악의적인 필치로 윤서아를 매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결혼 전 대양그룹의 관계자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조작된 사진,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화신의 미공개 바이오 기술 자료를 빼돌린 것처럼 위조된 이메일까지. 한만석이 준비한 증거들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럴싸하고 치밀했다. 기사가 터져 나온 지 불과 몇 분 만에 인터넷은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화신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쳤다. 윤서아 스파이, 화신그룹 기술 유출 등의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한만석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여론을 이용해 화신그룹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게 그의 방역이군요. 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분노보다 차가운 이성으로 화면을 분석했다. 사진은 각도를 교묘하게 비튼 합성이고 은행 거래 내역은 내 서명을 위조했어. 이메일은 발신 IP 주소를 숨기지 못했군. 아마추어 솜씨는 아니지만 작정하고 파고들면 조작이라는 걸 밝혀낼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아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보았다. 서늘하게 빛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 들끓고 있는 활화산 같은 분노를. 그때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유라가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오빠, 이거 봤어. 내가 뭐라고 했어. 저 여자는 처음부터 문제였다고. 아버지 회사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집안까지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당장 저 여자 내쫓아 나가. 태하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뭐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저 여자가 우리 뒤통수를 나가라고 했다. 태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강유라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분하다는 듯 서아를 한번 쏘아보고는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갔다. 고요가 돌아온 서재 안. 소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혼해주세요. 태하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녀에게 향했다. 이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만석 회장이 노리는 건 소장님과 화신그룹을 흔드는 것이고 저는 그 미끼일 뿐이에요. 제가 사라지면 그 입 다물어. 태하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두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에 들어간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서아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이게 한만석이 원하는 그림이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내 손으로 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치게 만드는 것. 그 늙은 여우의 수작에 놀아날 생각 추호도 없어. 하지만 그룹은 내가 지켜. 당신은 당신 자신만 생각해. 그의 단호한 말에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이건 더 이상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곧이어 강일환 회장의 호출이 떨어졌다. 화신그룹의 긴급 이사회. 태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이었다. 태아는 서재를 나서기 전 서아에게 말했다.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것은 명령이자 불안한 약속처럼 들렸다. 화신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룹의 원로들과 대주주들은 하나같이 격앙된 얼굴로 태아를 비난했다. 소장,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그룹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켜 당장 그 여자와 이혼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게. 그렇지 않으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태하의 입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반대파 이사들은 이때다 싶어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모든 화살이 그와 서아에게 향했다. 상석에 앉은 강일환 회장은 침묵을 지킨 채 아들의 대처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던 태아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존재감만으로 소란스럽던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사님들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윤서아 씨는 화신의 위협이 아니라 화신의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좌중이 술렁였다. 미쳤다는 듯한 눈빛들이 그에게 쏟아졌다. 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얼마 전 그룹을 존폐 위기로 몰아넣었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패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석학들이 모여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바로 제 아내 윤서아 씨입니다.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이 아니었다면 화신은 지금쯤 조 단위의 손실을 입고 국방시장의 주도권을 대한그룹에 넘겨줬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파이라고 매도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화신의 구원자였다는 말입니다. 회의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태아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사이버 안보팀이 밤새 분석한 언론에 공개된 증거들의 조작 정황들이었다. 한만석 회장이 언론에 뿌린 이 쓰레기들은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전부 조작임이 밝혀질 겁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기술 유출 따위가 아닙니다. 화신의 가장 뛰어난 두뇌를 제 손으로 쳐내게 만들어 화신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는 비열한 술수일 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윤서아 씨는 제 아내이자 화신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 아내에 대한 공격은 저에 대한 공격이고 나아가 화신그룹 전체에 대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이 시간부로 저는 한만석 회장과 대한그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의 선언은 우레와 같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한만석의 비열한 계략에 동조하여 제 아내를 비난하는 자는 화신의 적이자
배신자로 간주하겠습니다. 어느 편에 서실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의 섯을 퍼런 최후통첩의 회의실 안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일환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태하의 뜻이 곧 화신의 뜻이다. 이 일은 태하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도록 하지. 이에 있는 사람 있나 산광의 추인까지 떨어지자 감히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화신그룹의 폭풍은 강태하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아래 잠잠해졌다. 늦은 밤 태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녀가 보였다. 윤수아는 그가 떠났던 그 자리에서 창밖을 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태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를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뜨거웠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서아가 물었다. 저 때문에 소장님의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었어요. 이사회에서 저를 버렸다면 그룹은 더 쉽게 위기를 넘겼을지도 몰라요. 태하는 그녀를 창가로 이끌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하늘에는 교교한 달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 달빛을 보며 그리고 그 달빛을 담은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소. 배신과 암투 권력 다툼이 전부인 세계였지. 그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었고 빛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소. 그의 시선이 다시 서아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부드러웠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소. 당신은 내 어두운 세계로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어. 당신이 가진 진실을 향한 열망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 그것이 나를 다시 서게 만들었지. 한만석이 당신을 공격했을 때 나는 깨달았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화신그룹을 잃는 것은 내게 뼈아픈 전략적 실패가 되겠지. 하지만 당신을 잃는 것은 내 세상의 빛을 모두 잃는 것과 같다는 걸. 당신은 나의 유일한 약점이지만 동시에 나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요. 달빛,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 그녀는 그의 월광 유해광이었다. 그의 고백에 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을 장기말이라 부르던 냉혹한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켰고 그녀를 자신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태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말보다 뜨겁게 전해졌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동맹으로 이어진 2년. 이제 그들의 마음은 외부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어 단단하게 얽히고 있었다. 한만석이 터뜨린 스캔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폭풍의 눈이 되어야 할 화신원 내부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강태하가 이사회에서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 그는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윤서아와 함께 그의 서재에서 두문불출했다. 세상은 강태하가 궁지에 몰려 칩거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방역이 준비되고 있었다. 한만석은 우리가 수비에만 급급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던진 미끼를 물고 허우적거릴 거라고. 서아가 데이터 월에 떠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꿰뚫어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태아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의 손에는 체스말이 들려 있었다. 킹. 그는 그 말을 지도 위에 놓인 대양그룹 본사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아킬레스건이야. 자신이 판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며칠 후 시장을 경악시키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화신그룹의 강태하 소장이 대한그룹의 한만석 회장에게 그룹 간의 현안 해결과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공동주주총회를 제안했다는 소식이었다. 사실상의 백기투항 선언으로 비춰졌다. 언론들은 강태하가 결국 굴복했다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화신그룹이 대한그룹에 흡수 합병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만석은 태하의 제안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애송이가 결국 무릎을 꿇는구나. 그는 이번 주주총회를 자신의 대관식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강태하와 윤서아를 만천하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수건이던 화신그룹을 집어삼키는 축제의 장으로. 그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 제안을 수락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닷새. 두 사람은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한만석의 자금 세탁 루트를 거의 다 파악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그의 직접적인 지시가 담긴 장부나 녹취록이 없으면 법정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서아의 지적에 태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의 보안 단말기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유령 고스트이라는 코드네임이었다. 태하가 수년간 비밀리에 접촉해온 전직 국정원 출신의 정보 브로커였다. 목표물이 미끼를 물었음. 이번 주 금요일 자정 인천항 제7부두 창고. 거래가 있을 예정. 개월에. 그것은 한만석이 화학정구체들을 밀반출하는 현장을 의미했다. 태하는 즉시 김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정계 요원들만 뽑아서 인천항으로 보내. 절대 들키지 말고 현장을 완벽하게 영상으로 담아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연락해. 태하가 화면에 띄운 것은 한 남자의 사진이었다.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검사 민중이. 그는 과거 한만석의 비리를 파헤치다 좌천당한 인물로 태하가 때를 기다리며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였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양사의 주주들과 임원들, 그리고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그룹 측 인사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고 화신그룹 측은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침내 한만석이 승전보를 울리는 개선장군처럼 단상 위로 올라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화신그룹이 큰 위기를 맞은 것에 대해 동종업계의 선배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교묘하게 화신그룹의 위기를 부각하며 강태하의 미숙한 경영 능력과 윤서아의 부도덕함을 에둘러 비난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비로운 구원자인 척하며 두 그룹의 상생을 위한 합병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사실상의 적대적 인수합병 선언이었다. 장내는 술렁였고 대한그룹의 주주들은 박수를 쳤다. 한만석이 의기양양하게 단상에서 내려오자 사회자가 다음 순서로 강태하를 호명했다. 태하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의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윤서아가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그녀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스캔들의 장본인이 감히 이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다니. 장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태하는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섰다.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나직하지만 힘 있는 말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한만석 회장님께서 저희 화신그룹의 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위기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태하가 손짓하자 회의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합병 관련 재무제표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혀 다른 제목이었다. 대한게이트 한만석 회장의 10년간의 범죄의 연대기, 장내는 얼어붙었다. 한만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한 기업인의 성공 신화가 아닌 한 괴물의 탐욕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태하의 선언과 함께 서아가 준비한 발표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윤태준 원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천재 과학자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아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림없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어떻게 부당하게 모함당했는지,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었던 증거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법의학적 분석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작된 데이터의 원본이 대한그룹 내부 서버에서 발신되었음을 증명하는 로그 기록을 공개했다. 한만석 회장은 제 아버님의 연구 성과를 강탈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기업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 화면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로 바뀌었다. 서아가 발견했던 화학 전구체 밀거래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세탁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자금이 중동의 무기상과 국내의 부패 정치인들에게 흘러 들어간 내역까지.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는 명백한 반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한만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이야. 당장 저 화면을 끄지 못해. 하지만 그의 발악은 거대한 폭풍 앞에 촛불과도 같았다. 태아가 그의 말을 막았다.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회장님. 화면이 바뀌었다. 어두운 부두 창고의 영상이었다. 며칠 전 인천항에서 김 비서팀이 목숨을 걸고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한만석의 최측근이 불법 무기상들에게 화학물질이 담긴 컨테이너를 넘기고 거액의 동화방을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물건입니다. 이걸로 큰일을 치를 거라고 하시더군요. 영상 재생이 끝나자 볼륨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증거였다. 그때 볼륨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민중이, 검사와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장은 이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만석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배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그리고 여적죄, 유디주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중희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달려들어 넋이 나간 한만석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군데 이거 놔. 한만석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왕국은 그의 대관식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볼루마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만석의 측근들은 줄줄이 연행되었고 주주들은 경악과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하는 단상 위에 선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옆에 선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그녀를 지켜냈다는 기쁨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자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괴물과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계약 부부도 위험한 동맹도 아닌 서로의 운명을 구원한 진정한 파트너로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추락하는 왕조의 마지막과 새롭게 시작될 두 사람의 새벽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었다. 대한 게이트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한 달이 지났다. 한만석과 그의 수족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대 위에 올랐다.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 과정에서 정재계를 뒤덮고 있던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양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강퇴하는 부정한 세력을 척결한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화신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하지만 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부는 아침, 서한은 강태하와 함께 서울 구치소 앞에 서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문이 마침내 열리고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한 달 전보다 수척해지고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지만 결코 꺾이지 않은 꼿꼿한 기품. 아버지 윤태준 원장이었다. 아버지 서한은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강인한 가면 뒤에 숨겨왔던 24딸의 여린 모습이었다. 윤 원장은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젖어 있었다. 한참 후 윤 원장은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태하의 앞에 섰다. 강서방, 아니 강소장,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사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전해 들었다. 자신의 딸과 이 젊은이가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지.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아는 고개를 숙이며 처음으로 그를 아버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 하나에 계약으로 얽혔던 관계가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세 사람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윤태준 원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바이오팜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화신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흩어졌던 옛 연구원들이 다시 모여들었고 회사는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했다. 윤 원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그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로 자신의 딸 윤서아를 추천했다. 서아는 저보다 뛰어난 화학자이자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할 지혜와 용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윤바이오팜의 미래는 젊은 리더에게 맡겨야 할 때입니다. 모두의 박수 속에서 서아는 윤바이오팜의 새로운 대표가 되었다. 더 이상 누구의 딸이나 아내로서가 아닌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화신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한때 얼음 궁전처럼 차가웠던 저택은 서아의 존재로 인해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률에게서 나타났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서아의 방을 찾아와 어색하게 사과를 건넸다. 그동안 미안했어, 새언니. 내가 사람이 덜 돼서 그랬어. 서아는 그녀의 서툰 사과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라도 알아주니 다행이네요, 아가씨. 그날 이후 강유라는 가시 돋친 말을 거두고 서아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강일환 회장 역시 서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서아를 정략 결혼의 도구가 아닌 아들의 인생을 구하고 화신의 미래를 밝힌 자랑스러운 며느리로 인정했다. 얼음 요새는 마침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태하와 서아는 둘만의 전쟁터이자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그의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시작을 열었던 이제는 낡은 서류 뭉치가 된 혼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고통과 절망 복수와 계약으로 얼룩졌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걸 처음 당신에게 내밀었던 날이 생각나는군. 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을 그저 내 계획을 위한 장기말로만 여겼지. 당신 안에 그런 강인함과 빛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 역시 소장님을 차갑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가면 뒤에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죠. 서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시작해 서로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발견했다. 태아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서랍 안에 던져 넣었다.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의 앞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열어 보였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달빛처럼 은은하고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태아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냉혹한 재계의 폭군 화신에 젊은 소장 강태아가 한 여자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윤서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도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묻소. 세상의 모든 어둠이 끝나고 이제 찬란한 아침이 시작되려 하오. 그 아침을 나와 함께 맞아주겠소. 이번에는 진짜로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서아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네, 그럴게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태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에 꼭 맞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이 제자리였다는 듯이. 몇 달 후 봄이 찾아왔다. 화신원의 정원에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서아와 태아는 재건된 윤바이오팜의 온실을 거닐고 있었다. 윤태준 원장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들이 푸른 잎사귀를 틔우며 자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편안한 차림으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따스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서아가 햇살을 받으며 말했다. 아니, 태아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지. 당신과 나의 진짜 인생은.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에게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되어주었던 두 사람은 이제 함께 그 아침의 햇살 속을 걸어갈 것이다. 영원히.